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한 책임을 지고 대표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진보 정치 2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자처하면서 당대표로 취임한 지 100여일 만입니다. 그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추방하겠다고 다짐하는 정당의 대표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다고 자백했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의 긴급 기자회견.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15일 저녁 김 대표와 장 의원이 당무상 면담을 위한 식사 자리를 가졌고 면담을 끝내고 나오는 길에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지난 18일 장 의원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접수했고 이후 일주일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김 대표를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고 곧바로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당대표직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은 사건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고려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식사를 마치고 나와 차량 대기 중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행해 명백한 성추행 가해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대표는 피해자와 당원, 국민들께 사죄했지만 성희롱, 성폭력을 추방하겠다고 다짐하는 정당의 대표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다며 당의 엄중한 징계도 요청했습니다. 정의당은 피해자인 장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당 징계 조치 이외에 별도의 형사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은 당대표가 성추행한 피해자가 자신이란 걸 직접 공개했습니다. 2차 가해가 두렵다면서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다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조명아 기자입니다. 성추행 피해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꾹꾹 눌러 담으려 노력했다면서 긴 글을 내놨습니다. 먼저 장 의원은 젠더폭력 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에게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이 컸다며 2차 가해가 두려웠지만 피해 사실을 감출 경우 이 사건에 영원히 갇혀버리는 것이 더 두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당대표라 할지라도 정의당이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란 믿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고 강요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사건 발생 이후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굴기 위해 일정을 소화하고 토론회에 참석하고 회의를 주재했다면서 피해자의 정해진 모습이란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보여준 모습은 조금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과정에서의 모습과 달리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는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충분히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 장 의원은 잘못에 대해 시인하고 책임지는 것은 앞으로 모든 가해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 태도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또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남성들조차 왜 번번이 눈앞의 여성을 자신과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데 이토록 처참히 실패하는지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당 대표가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정의당 안팎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 비판과 성찰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당 밖에서는 정의당이기 때문에 더 단호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닷새 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성폭력 근절을 강조했던 김종철 대표. 서울과 부산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성폭력 문제에 가장 단호한 목소리를 내오고 성평등 이슈를 앞장서 제기해왔던 정의당이기에 충격은 더 컸습니다. 때문에 성추행 사실을 발표하면서도 눈물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치명적인 상처가 생겼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종철 전 대표는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선임 대변인 등 당의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지난해 10월 당대표에 오르면서 당 안팎에선 포스트 심상정 시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창당 9년 만에 정의당은 최대 위기에 내몰린 상황. 당내 게시판엔 김 대표에 대한 실망과 강경한 대처를 주문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정의당은 사태 수습을 위해 김 전 대표에게 출당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 예정된 전국위원회에선 지도부 총사퇴 같은 처방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여야가 모두 정의당이기에 더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내면서도 여파가 미칠까 조심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민주당은 무관용 원칙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와 2차 피해 확산 차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주말 검사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대전의 한 종교단체 관련 국제학교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탓인데요. 전파력이 강하다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는 이렇게 진정 국면을 호락호락하게 내주질 않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환자와 간병인 등 9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감염된 환자와 공용 화장실을 함께 사용한 게 확산의 원인이었습니다. 확진자가 입원했던 병동의 다인실은 화장실을 공용 사용하여 다른 병실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남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28명,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 확진자도 112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7명, 검사 건수가 줄어든 휴일의 영향으로 300명대 초반까지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전의 종교단체 관련 비인가 IEM 국제학교에서 127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다시 400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일상에서 방심한 틈을 비집고 대규모 집단 감염을 초래하고 그간의 국민 여러분의 고통과 희생을 헛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국내에서 9명이 추가로 확인돼 모두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4명, 남아공발 3명, 브라질발 2명으로 9명 가운데 7명은 검역 단계에서 나머지 2명은 입국 후 자가격리 중 확진돼 지역사회 전파 우려는 없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변이 바이러스가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측면에서 유리한 계절적인 조건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도 계속 있는 상황이어서 집단으로 유입되고 다시 증폭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방역당국은 이번 주 안으로 다음 달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 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인데 설 연휴 기간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포함한 단계 완화에 대해선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의 비인가 국제학교 소식입니다. IM 선교회라는 한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형태의 학교인데 전체 교사와 학생 중 무려 80% 넘는 13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학교가 20곳이 넘다 보니 전국적인 확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먼저 윤홍성 기자입니다. 대전 중구에 있는 IM 국제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줄줄이 버스에 오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아산의 생활치료센터와 병원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이 학교의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132명, 학생 112명과 교직원과 가족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학교는 IM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입니다. 학생들은 지난 4일부터 모이기 시작해 기숙사 생활을 해왔고 이 일대 건물 3곳을
교육실 등으로 함께 써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영아 자녀를 포함해 교직원 4가족, 모두 16명이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여튼 어떤 때 보면 막 말도 못해 애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 무슨 진짜 벌떼 올라가듯이 올라가. IM 선교회는 전국에서 기숙학교나 방과 후 학교 형태로 24곳의 비인가 학교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광주 TCS 교육센터 역시 이 선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교육시설 관계자들의 명단을 확보해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IM 선교회 측은 코로나가 한창인 작년 이런 비인가 학교를 집중적으로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요번에 제가 딱 1년 동안 거의 20개를 세웠고요. 이 사역이 코로나 때문에 브레이크가 너무 걸리니까 하려고 해도 못 모이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대박이 나서 전국에 1,200명의 아이들이 생긴 거예요. 문제는 이런 비인가 학교들이 그동안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도저히 안 돼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어요. 이런 비인가 시설이 있으니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근데 교육청에서 비인가 시설을 자기들이 관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국은 전국의 비인가 학교를 상대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자, 이 기숙형 국제학교는 몇 장의 내부 사진만 보더라도 밀폐, 밀집, 밀접이라는 감염이 발생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체 내부 생활이 어땠길래 거의 전수에 가까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지 이어서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IEM 국제학교에서 첫 증상자가 나온 것은 지난 12일. 며칠 만에 기침과 두통을 호소하는 학생이 6명으로 늘었지만 열흘 넘게 기숙사에 그대로 머물렀고 결국 학생 120명 대부분이 감염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격리지 제가 봐서는 관리가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학생들이 생활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3층에서 5층까지가 기숙사입니다. 적게는 7명, 많게는 20명이 한 방에서 생활했고 화장실과 욕실도 같이 사용했습니다. 밀집, 밀폐, 밀접 등 3밀 조건 속에서 많은 분들이 집단 생활을 한 것이 최악의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IM 선교회 측은 대전과 광주에서 각각 집단 감염이 발생하긴 했지만 지역에 흩어진 교육시설이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돼 학생들은 교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20일 IM 선교회 소속 학생 수백 명이 대전 종합체육관에 모였습니다. 지역에 흩어진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대회인데 실내 체육관 안에서 하루 종일 진행됐습니다. 소속 학생 1000명 가운데 3분의 2가 참가했다고 IM 선교회 대표가 직접 밝힙니다. 이게 이제 전국대회를 한 건데요. 이게 다 온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왔었냐면 3분의 2만 온 겁니다. 연말연시 강화된 방역수칙이 시작된 지난 연말에도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시설에선 크리스마스 단체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방역 조치를 위반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가운데 IM 선교회는 집단 감염이 터진 직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입학과 유학 설명회 같은 유튜브 홍보 영상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대체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기숙형 국제학교에 왜 이 많은 아이들이 몰려와서 생활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교는 광주에 있는 중학교와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미국식 학제에다 졸업 후에는 유학을 돕다 보니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M 선교회가 광주에서 운영하는 TCS 에이스 국제학교입니다. TCS 에이스 국제학교의 경우 모집 대상은 11살에서 15살이 중심입니다. 16살에서 18살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곳이 바로 대전의 IM 국제학교입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국제학교의 장점을 특히 강조합니다. TCS 국제학교 관계자는 미국의 교과서와 학제에 따라 교육하고 학생들이 졸업 후엔 유학을 갈 수 있게 지원한다고 말합니다. 입시와 유학을 모두 책임져서 좋은 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만 약 2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능, 수시, 유학 원하시는 거 저희가 다 장착하고 있습니다.
학교 잘 보냅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학교를 아예 자퇴하고 이곳 국제학교를 선택합니다. 광주 국제학교의 경우 지난 17일부터 같은 건물 3층에서 한 방에 서너 명씩 짝을 이뤄 함께 기숙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비는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2018년도 기준 IEM 국제학교의 입학 전형입니다. 학교 발전기금으로 받은 입학금은 300만 원, 매달 학비는 95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엔 기숙사비와 급식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안학교지만 학생 자녀를 둔 교인들에겐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IM 선교회는 전국 각지의 지부를 활용해 이른바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단시간에 비인가 국제학교를 늘려왔습니다. 학교가 지금 24개고 이제 3월 달에 하면 지금 50개가 됩니다. 그래서 250개가 아니라 50개가 되는 국제학교, 방과후학교로 방역당국은 IM 선교회 외에 또 다른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비인가 국제학교의 실태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 목요일에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합니다. 오늘 그 큰 줄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요. 1차로 전 국민의 70%를 9월까지 접종해서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겁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1차 접종을 마친 뒤 2차 접종을 마무리하는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하는 예방접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2월 둘째 주쯤 허가 심사를 완료하고 2월 안에 접종이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접종 순서도 공개됐습니다. 1분기인 3월 이전 요양병원과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시작으로 2분기에는 65세 이상과 일반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백신을 맞게 되고 3분기인 9월까지 만성질환자와 일반 성인에 대한 접종이 끝나면서 1차 접종이 마무리됩니다. 이후 11월까지 진행되는 2차 접종 기간에는 이때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국민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은 모두 무료 제공됩니다. 일부 접종을 거부하는 국민이 있더라도 70%가 백신을 맞는다면 충분히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백신 특성에 맞춰 전국 각지에 접종 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만여 개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3차 대유행이 안정화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 1단계 고위험군 면역이 형성되면 기존의 시설별 제한에서 행위별 중심으로 개편하고 2단계 중위험군 면역 형성 이후에는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3단계 집단 면역 형성 이후에는 생활 방역의 일상화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게 됩니다. 다만 집단 면역 형성 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진단 검사를 하루 최대 24만 건까지 확대하는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정치권은 물론 정부 안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은 2월 입법, 이르면 3월 지급이란 시간표를 제시하며 속도전에 나선 반면 야당은 선거용 퍼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손병상 기자입니다. 해외 사례가 없다.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국간직이 구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둘러싼 당정 간 또 정부 간 파열음이 들리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여당은 곧바로 속도전에 착수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입법이 목표고 이르면 3월 보상금 지급을 하겠다는 일정표까지 제시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는 3월 내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이 지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당이 대략적인 보상 근거를 법률에 담아 통과시키면 보상 기준, 규모 같은 복잡한 문제는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지급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일정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법을 새로 만들지, 있는 법을 고칠지, 있는 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법을 개정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급 적용을 할지 말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일단 당정청에선 과거 손실까지 보상하긴 어렵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선심성 퍼주기 아니냐며 여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고 있는 야권의 반발도 변수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차라리 대통령이 100조 원의 예산을 따로 확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을 해서 100조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서 이거를 운영하는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노골적으로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냐고 경계하며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논의해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요즘 아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은 여행업계 종사자들일 겁니다. 해외여행이 중단되면서 대출과 아르바이트로 버텨온 게 벌써 1년. 영업 금지나 제한 업종도 아니어서 정부의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이유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김동우 씨는 요즘 배달업체로 출근합니다. 새벽 3시에 물류센터로 나가 택배를 배송하고 이후엔 급식업체로 가서 도시락을 받아 학교에 배달합니다. 도시락 배달을 마치면 다시 물류센터로 돌아가 택배를 옮깁니다. 여행사 대표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못 받아 매일 이렇게 15시간씩을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자동차 유지비 이런 거 빼고 나면은 250 정도? 하루에 한 15시간, 16시간 정도 다녀야 한 250 정도. 여행사를 폐업할 순 없어 매달 유지비로 나가는 돈만 500만 원. 여행업계는 코로나로 사실상 1년 내내 영업을 하지 못했는데도 재난지원금 100만 원 외엔 어떤 지원도 없었습니다. 상담을 해주는 그 은행에서도 좀 부담스러워해요. 언제 재개될지 어떻게 상환을 할 계획이라는 게 안 나오니까. 15,000여 개에 달하는 중소여행사 대표들이 이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국회 앞에서 생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영업금지나 마찬가지인 해외 입국자 2주간 격리 조치를 줄이고 우수 방역국 여행객은 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이른바 트래블 버블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소여행사 대표도 국민이다. 고용유지 차원의 지원이 아닌 회사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라. 대형 여행사를 중심으론 구조조정도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고용유지 지원금도 끊긴 하나투어는 희망퇴직을 위한 직원 면담을 실시하기로 했고 모두 투어는 4개월의 무급휴직을 포함한 직원 전원휴직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행업계의 구조조정 확산에 대비해 이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업 특별지원팀을 오늘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반면 코로나 사태로 큰 돈을 번 곳 중에 하나, 바로 은행이죠. 어려워진 가계와 기업들의 대출이 급증하면서 이자 수익이 대폭 늘어난 겁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직원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41조 원. 지난해 국내 8개 금융지주사들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 추정치입니다. 이들의 지난해 전체 매출은 51조 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로만 전체 이익의 80%를 넘게 번 겁니다. 역대 최저금리에도 이자 수익이 커진 건 코로나19 위기로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실직자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생계형 대출에 영끌과 비투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 은행 대출 규모는 1년 전에 비해 180조 원이 늘었습니다. 기업은 2, 4분기 때 크게 늘었고 주택자금하고 주식자금이 있었고 또 코로나로 인한 또 생활자금 수요까지. 하지만 대출 연체나 부실로 은행이 손해를 보는 경우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은 정부가 약 80%를 보증해 위험을 줄여줬습니다. 여기에 돈 떼일 염려가 적은 주택담보대출이나 고소득자 신용대출을 늘려 개인 대출의 경우 소득 상위 30% 이상인 고소득자들에게 빌려준 돈이 63%나 됐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부동산이나 자산시장, 그러니까 대출 수요가 정말 많이 늘었죠. 그래서 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대출이 는 것도 주요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내부 포상에 나섰습니다. 2%에 육박하는 임금 인상과 최대 200%의 성과급, 역대급 규모의 명예퇴직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대 마진이 더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행권은 최근 여당에서 제기하는 이 공유제 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기반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면 그에 맞는 공익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과거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사찰한 문건을 MBC가 처음 입수했습니다. 이미 재판에서 알려졌던 권양숙 여사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도 사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사찰을 직접 챙겼던 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12년 1월 국정원이 작성한 사찰 문건입니다. 대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 곽 변호사가 사무실을 옮길 거란 내용과 함께 친노 인사들이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해온다는 발언, 외부에 말하지 말아달라고 지인에게 한 부탁까지 적혀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등 사소한 재정 상태는 물론 가족 행사에 누가 참석했는지,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까지 국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청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지금 표현을 보게 되면 내부 고심 중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제 심리까지 파악했다는 얘기인데. 곽 변호사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16건의 국정원 문건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사찰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끝나기도 전입니다. 이후에는 청와대가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9년 9월 작성된 청와대 1일 요청 문건. 청와대 민정수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제 및 사위의 최근 동향을 국정원에 요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서거한 지 넉 달이 지난 시기로 여론의 역풍으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바뀌고 민정수석이 새로 임명된 때입니다. 장례 절차를 돌봐주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이 다음에 벌어진 문건을 보게 되면 또 추가로 수사할 것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쓸모가 있을까? 하지만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은 이미 지병으로 숨졌고 원세훈 원장과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끝난 상황. 지금으로선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 가족들에 대해 왜 어떤 내용을 사찰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모두 공개하는 게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찰을 지시한 문건은 있지만 보고한 사찰 문건들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국정원은 곽 변호사를 포함해 18명의 공개 청구에 단 63건의 사찰 문건을 내놨지만 정작 중요 정보가 담긴 문건의 경우 정확한 제목을 대야만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설서는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실제 제목은 뭐였냐면 사이버 특수 공작 계획입니다. 이런 제목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곽 변호사 등 사찰 문건 공개 청구인들은 국정원이 여전히 꼼수를 부리며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며 변화된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놓고 혼선이 커지자 경찰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경찰은 봐주기 수사 여부를 수사하겠다면서 수사관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차관 임명 전인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경찰은 그동안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 수사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사건 직후 블랙박스를 봤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청 수사국장은 설명이 사실이 아니었다며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묵인 가능성에 대해
수사관이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용구 당시 변호사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밤에 벌어졌습니다. 이 변호사와 합의를 한 택시기사는 사흘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직접 제출했고 12일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영상을 뒤늦게 확인한 뒤 11일 수사관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관이 이 동영상을 보고도 보고서에 적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봐주려는 의도였는지가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의 1차 규명 대상입니다. 이 차관은 경찰의 봐주기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피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 그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사 중인데도 말씀드리기가 연락한 거 없어요. 이용구 변호사는 사건 이후인 12월 2일 법무차관에 임명됐고 지난달 19일 조선일보의 보도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2개월 정직 처분을 놓고 검찰의 반발이 절정으로 치닫던 시기였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의뢰를 받았던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조사한 검찰이 이 차관에 대해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두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 평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고 백 전 장관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켜나갔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의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방위 압수수색 이후 2달여 만에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소환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원전 자료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수원 관계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가동도 중단하도록 한수원 측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오늘 검찰 조사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가동 중단을 추진했으며 경제성 평가 과정뿐만 아니라 한수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조기 폐쇄와 함께 즉시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건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게 아니라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소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소환 조사에 착수하면서 월성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이른바 윗선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며 그동안 소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전 현직 외교관들이 만든 한국외교협회가 협회 건물에 입주한 대안학교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보도해 드렸습니다. 보도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보니 오늘 국회와 외교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외교협회와 대안학교 사이에 중재를 시도했지만 외교협회는 여전히 고자세였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직 외교관들이 주축이 돼 만든 한국외교협회 건물 현관 앞에선 오늘도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승강기를 이용하게 해주세요. 작년 초 협회장이 바뀐 이후 갑자기 건물 3, 4층을 임대한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엘리베이터와 중앙현관, 급기야 운동장까지 못 쓰게 해 갑질이란 비판을 받은 협회 측. 최근 MBC 보도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학교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냈었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20kg짜리 무거운 쌀포대를 들어 3층으로 옮깁니다. 매일매일 먹으니까. 그 학생들이 샌들이랑. 변호사를 통해 허락을 받아 지하 엘리베이터를 쓰는 경우엔 발걸음마저 조심해야 합니다. 네, 갈지 말고 가라고. 외교협회 측은 여전히 임대 계약에 엘리베이터나 운동장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엘리베이터를 멈추고 식당을 문제 삼고 운동장을 잠그고 이거 괴롭히기식으로 진행했거든요. 그동안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만 했던 외교협회는 오늘 외교부 차관과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 찾아오고 나서야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나마 취재진의 접근은 한사코 막았습니다. 1대1로 이야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촬영 허가한 적 없습니다. 촬영 허가한 적 없어요. 가세요. 임대 계약이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도 사전 협의도 없이 엘리베이터를 못 쓰게 한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언제든지 대표와 대화를 하겠다. 근데 자신의 어떤 애로점은 누가 대표인지 알 수가 없다. 외교협회 측은 오늘에서야 학교 측이 정식 대표단을 꾸려오면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서 게임기에 현금통을 털어서 도망친 외국인들이 스페인에서 검거됐습니다. 게임기 현금통을 이 만능 열쇠로 열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강원랜드 카지노의 한 게임기 앞에 외국인 3명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게임을 하는 척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만능 열쇠로 몰래 슬롯머신 게임기를 엽니다. 안에 있던 현금통을 빼내 달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초 남짓. 이렇게 2,400만 원이 털렸습니다. 페루와 홍콩 국적을 가진 이들은 서둘러 인천공항으로 달아난 뒤 8시간 만에 태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터폴의 도움을 받아 일주일도 채 안 돼 스페인 현지에 나타난 페루인 2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1개월여 만에 페루 여성 1명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국내로 송환된 이 페루 여성은 정성경찰서로 이송돼 특수철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연인 사이였던 페루 국적의 30대 남녀는 홍콩 국적의 30대 친구와 함께 게임기를 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잃고 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슬롯머신 만능 열쇠를 어떻게 구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범행 수법을 파악하기 위해 검거된 또 다른 페루인을 넘겨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지금 현재 스페인에 검거가 되어 있고 다음 달이나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송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 또 저희가 국내에서 검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방콕에서 육로를 통해서 도주를 했기 때문에 강원랜드는 사건 발생 이후 게임기 관리를 허술하게 한 직원들을 징계하고 보안 시스템을 3중으로 강화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바로 간다. 인권사회팀 남효정 기자입니다. 누군가를 폭행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리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일이 일상적인 곳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폭력의 표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는 훈육이었다고 말합니다. 감독기관은 코로나를 탓하며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어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은밀하게 벌어진 일을 추적하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혼난다. 혼난다. 위협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폭행은 무차별적이었습니다. 일어서려던 이 씨의 배를 발로 밀더니 가슴을 걷어찹니다.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기까지. 낮 시간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대전의 한 시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때린 사람은 이 시설의 원장 50대 강모 씨였고 맞은 사람은 중증 자폐증이 있는 30대 이모 씨였습니다. 한 달 뒤 이번엔 이 씨가 눈을 다쳤습니다. 눈에 실핏줄이 다 터져 있어가지고 내가 저거 왜 저런 거냐니까 다른 신입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장님이 눕혀놓고 밟았다더라. 폭력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여름 강 원장은 20대 지적장애인 앞에서 죽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샌드백을 힘껏 내리칩니다. 자, 이게 뺑뺑 부는 사람이야. 뺑뺑 부는 사람이야. 뺑뺑 부는 사람. 사회복지사 2명과 실습생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놀이라고 장단을 맞춥니다. 보호시설이 아니라 학대시설에 가까웠습니다. 폭력을 직접적으로 한 거 아니지만 사실은 위협 자체도 폭력이고 인권 침해인 부분. 결국 이를 지켜보던 사회복무요원이 참다 못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윽박 지르시는 걸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위협 같은 거는 되게 많이 하시고요. 좀 심하지 않나. 폭력 행위는 선택적이었다는 설명. 생계 문제로 부모들이 자주 찾지 않는 장애인들이 주로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센터에 부모님이 자주 오시는 애들은 때리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도 막 안 간다고 버티고 이러는데 실장님이 때리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원장은 훈육 차원의 행동이었지 폭행을 한 적은 없다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나도 공격하니까 찬다고 하더만 민다고 밀어내고 그랬습니다. 는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했어요. 폭력 쓰려고 쓴 게 아니고 그때 이제 하도 막 애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엔 원장과 친한 부모들이 방송을 막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당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요 괜찮아요. 돈 많아서 괜찮아요. 저도 안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학대해서요. 피해 원생 부모들은 협박을 받았습니다. 전에 있던 원장님이 솔레게 올라가면 다른 데 갈 수 없다라고 엄마가 막아야 된다고 원장님 그러더라. 사부님하고 같이 저 만나러 온다고 그거 써달라고 탄원서요. 이 시설에 지원되는 세금은 매년 1억 5천여만 원. 그런데도 대전시는 돈만 대줄 뿐이라고 하고 구청은 정기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들을 이제 만나서 어떻게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그런 정도의 지도 점검은 사실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장애인들은 공포감에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자. 싫어요. 싫어요. 여기 싫어요. 내려와. 싫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CCTV 설치 의무화를 검토해보겠다고 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간다, 남효정입니다. 이미 전 세계 60여 개국으로 퍼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유럽의 각 나라들이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강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봉쇄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원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남부 도시 아인트호벤. 200여 명의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을 향해 돌멩이를 던집니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고 기마대까지 동원해 해산을 시도합니다. 수도 암스테르담에서도 정부의 봉쇄 정책에 항의하며 수백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항구 도시 위르크에서는 시위대가 코로나19 검사소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Ik ben het niet eens met het beleid wat er op dit moment gevoerd wordt in Nederland. Jongeren zijn kwetsbaar, maar er zijn ook heel veel jongeren die kwetsbaar zijn. En jongeren zijn voor mij de toekomst van dit land. 2달 넘게 술집과 식당 문을 닫은 데 이어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야간 통행 금지까지 시행되자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De Britse mutatie, de Zuid-Afrikaanse mutatie en de Braziliaanse mutatie. Er wordt totaal geen perspectief geboden. 영국 런던에서는 봉쇄 조치를 어기고 300여 명이 비밀 파티를 열다 경찰에 적발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내부에 진입하자 참가자 일부는 울타리를 넘어 도망칩니다. 봉쇄 지침을 어긴 혐의로 78명에게 모두 2,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봉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지만 각국 정부는 빗장을 더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벨기에는 아예 엿새 동안 국제선 비행기 이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치료나 업무 등 필수 목적이 있을 경우만 허용됩니다. Et je sais que c'est une mesure très contraignante, mais on a vu les semaines passées que quand les gens voyagent, le virus voyage avec eux. 벨기에는 또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영국과 남아공, 남미에서 오는 사람들은 10일간 의무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이미 2차례 이동 제한 조치를 실시했지만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3차 봉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죠.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고 전자결재까지 올렸지만 중앙지검 지휘부가 반려했습니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사건을 끝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의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은 지난주 금요일 최종 수사 결과를 전자결재로 올렸습니다.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기자와 유착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하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결재권자인 이성윤 지검장은 개인적인 일로 휴가였고 1차 결재자인 최성필 2차장 검사가 주말에 먼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최 차장 검사는 결재를 하지 않고 보고서를 돌려보냈습니다. 수사팀과 의견이 엇갈린 대목은 핵심 증거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분석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한 검사장이 끝내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풀어주는 데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팀은 더 이상 시간 끌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로 끝내자며 결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휘부는 기술적으로 휴대폰 잠금 장치를 풀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시도해봐야 한다며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미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씨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협박성 취재를 하던 시점 전후로 한 검사장과 300여 차례나 연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원도 이 전 기자가 취재 목적 달성을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협박했다고 의심된다며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휴대전화 분석 필요성에 대한 공방은 오늘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채널A 사건의 한동훈 검사장 불기소 의견도 묵살 중입니다.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을 풀 수 있는 여건이나 기반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혐의 하자고 얘기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후보자는 검찰이 최신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법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더 이상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직구뿐 아니라 변화구도 구사하겠다며 달라진 법무장관을 예고했습니다.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법무장관 후보자로 신분이 바뀐 박범계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 검사들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검사들과 함께 공감을 얻어서 해야지만이 완전한 의미의 저는 검찰개혁이 다뤄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45% 수준인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서두르고 총장에게 집중된 검찰 권한도 고검과 지검, 검사들에게 분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연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마무리 투수로서 마무리를 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대적 상황이 직구 말고도 다양한 구질의 변화구도 활용하라라는 그런 시대적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은 검찰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고발된 사건들에 대해선 엄중히 처리돼야 된다. 월성원전 사건도 통일적 기준으로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논란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측근들이 연루된 2018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사건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주변 관리 이렇게 한 분이 과연 이 법무행정을 하고 검찰을 지휘하고 교도행정을 지휘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후보자는 측근 관리를 못한 건 민망하다며 도의적 책임을 인정했지만 관련성은 부인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관여할 수가 없는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묵인 방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 부동산 재산 누락 신고는 거듭 사과했지만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선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위협을 느꼈다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 당시 소탈한 복장으로 화제를 모은 인물이 있죠. 바로 샌더스 상원 의원인데요. 그 모습이 10만 개가 넘는 합성 사진과 영상으로 만들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에 맞춰 신나게 춤추는 가수 싸이의 모습 옆에서 말춤을 추는 백발의 노인. 두툼한 점퍼에 털장갑을 낀 얼굴은 어딘지 불만스러워 보이는데요. 두 차례나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당시 화제를 모았던 샌더스 의원의 소탈한 모습이 사진, 영상들과 합성된 일명 샌더스 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즐거운 한때에 등장하고 양들의 침묵의 연쇄살인마 한니발은 샌더스 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과 영혼에서는 여자 주인공과 털장갑으로 도자기를 빚고 만화 영화 라이온킹에서는 주인공 심바가 아닌 샌더스 의원이 들어 올려집니다. 각종 명화 합성 사진에 인형과 벽화, 원하는 주소지를 넣으면 자동으로 샌더스 의원을 합성해주는 사이트까지 나왔습니다.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밈도 있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을 주장하는 합성 사진에 인종차별에 항의하다 연행되는 젊은 샌더스를 보고 벌떡 일어선 샌더스 의원의 모습도 있습니다. 국경도 가리지 않아서 주한 미국 대사관은 원조 한국 김치를 기다리고 있다며 샌더스 밈에 동승했고 국내 한 영화 제작자는 극장에 앉아있는 샌더스 의원의 모습을 합성해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맛있는 삼겹살이 차려진 식탁과 한국 만두가게 앞에 앉은 샌더스 의원은 마냥 친근하죠. 이런 샌더스 밈 열풍을 두고 미국 내에서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선 샌더스식 친환경, 친서민 정치에 대한 응원과 기대가 담겨 있다고 분석합니다. 화제가 된 샌더스 의원이 낀 장갑, 입지 못하는 스웨터의 털실과 폐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두툼한 점퍼는 그의 지역구인 버몬트주에서 생산됐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조금 전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서울시 등의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권고했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들어간 지 6달.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조사와 참고인 조사, 피해자 휴대전화 감정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인권위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힌 구체적인 성희롱은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피해자의 손과 손톱을 만졌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했던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직원들이 이를 묵인, 방조했는지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전 시장과 피해자의 관계를 친밀하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피해자가 비서실 직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건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건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사실 확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잠재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방안, 2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비서실에 20대, 30대 신입 여성 직원을 배치해온 서울시의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서울시는 인권위의 결정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법적인 가족의 정의를 크게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성씨도 원한다면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비혼 동거인 또는 서로 돌보면서 함께 사는 친구 등 사실상 가족처럼 지내는 경우라면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조희영 기자의 보도 보시고 자세한 내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05년 호주제 폐지로 자녀는 엄마의 성도 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엄마 성을 따르려면 구청에 혼인신고를 할 때 관련 협의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 아빠 성을 따를 때는 따로 협의서가 필요 없는데 엄마 성을 따를 때는 또 협의서까지 받아야 되고 더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협의서를 제출했던 이수연 씨는 재작년 딸의 이름을 자신의 성을 따라 이재나라고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아빠 성만 따르는 거를 이렇게 보장해 주는가 불편함이 들었고, 우리 딸이 살아갈 세상은 남녀 간의 그 권력 불평등이 완화된 세상이죠.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씨를 정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는 다양한 가족들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비혼 동거인이나 사실혼 관계, 서로 돌보며 사는 친구나 노인, 공동주택에서 가족처럼 함께 사는 경우에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비혼 출산 가정 등이 가족으로 인정돼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 여성도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의 형태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부부와 자녀 3인 가구의 비중은 지난 2010년 37%에서 10년 만에 30%로 줄었는데, 반면 1인 가구는 24%에서 30%로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동거인의 경우 지금은 응급 상황에서 수술 동의서를 쓸 수 없고 장례를 치른 뒤 시신을 인도받을 수 없는 등 많은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네, 그럼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사회정책팀 조희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일단 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현실화가 되려면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단계와 이 절차가 더 필요하겠죠? 네, 현행 민법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나 직계 혈족, 형제 자매 또는 같이 사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 혈족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서 이 조항을 삭제해서 법적인 가족 개념에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고요. 국회를 통해 민법이 개정돼야 하는 더 큰 절차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의 정의가 당장 바뀌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이렇게 정책적인 방향을 내놓은 배경이 뭡니까? 네, 가족의 개념이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책을 이에 맞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치면 전체 2,300가구의 60%에 달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혼자 살거나 자녀 또는 동거인과 함께 둘이 산다는 거죠. 가족의 형태는 변화하고 있는데 주거, 교육, 세금 등의 정책은 혼인이나 혈연을 중심으로 한 법적 가족, 전통적 가족에게만 적용되다 보니까 1인 가구나 사실혼, 비혼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 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더 이상 제도의 밖에 방치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대로 추진이 돼서 1인 가구, 사실혼, 비혼 가구 등이 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앞으로 그럼 어떤 게 달라지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실혼인 경우에는 그 응급 상황일 때 보호자로서 수술 동의서를 쓸 수 없고 예. 장례 절차에서도 권리를 제한받고 상속 등에서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지금 국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말정산 역시 배우자 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고요. 반면 동거 커플에게도 국가의 혜택을 주는 프랑스의 경우엔 몇 가지 서류 절차를 거치면 동거인끼리도 상속이 가능하고 세금과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면 가족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생기는 문제들이 상당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렇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게 되면 동성혼도 혹시 인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동거가족도 법적 가족처럼 혜택을 주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은 동성혼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동성혼을 허용하는 거 아니냐는 반발도 나왔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이번 정책의 핵심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성혼을 허용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팀 조희영 기자였습니다. 자,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번째로 적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적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가 40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격리 중인 확진자는 64명인데 격리자와 접촉한 1명을 제외하곤 모두 해외 입국자들입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뉴질랜드. 어떻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좀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참고할 부분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손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해를 맞은 남반구의 섬나라 뉴질랜드. 그리고 가장 먼저 코로나도 떠나보냈습니다. 행사조차 열지 못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새해를 만끽했습니다. Hey, this is awesome. New Zealand's the only place that's actually having a great time. You know, the others. I mean, we did the right things. We listened. We did all the social distancing. Now we can celebrate. 하지만 마스크를 벗기까지 감내해야 할 고통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3월 뉴질랜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2명을 기록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초기 강력 대응을 결정한 겁니다. Our plan is simple. We can stop the spread by staying at home and reducing contact. 학교와 공공시설, 대부분의 업체가 문을 닫는 7주간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을 막았습니다. 동시에 GDP의 4%에 달하는 1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즉각 투입해 피해 보상에 나섰습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에게는 급여를 보전해줬고 임대료는 동결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은행들도 대출 상환 중단, 추가 대출 등의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Get in touch with your bank and together make a plan. We will make sure that all New Zealanders continue to receive some form of income through this period. 과거 재난 경험을 통해 정착된 관행도 있었습니다. 지진이나 기타 유행병 같은 경우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이제 탕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조합의 세입자들이 돈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봐서는 한 50대 50 정도고요. 이런 조치들은 경제적 여파를 감안해 봉쇄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됐습니다. 처음에는 12주, 8주, 2주, 그러니까 약 한 22주 정도를 지원해 준 겁니다. 고용주한테 정부가 다 지불을 해가지고요. 고용주 직원들은 계속 고용하도록 했거든요. 다 합치면 거의 한 800만 원 정도 개인당. 금요가 상당히 크죠.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념을 쉽게 이해시키고 고립감을 줄이기 위해 소셜 버블이란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사람들을 비눗방울로 싸듯 집단화해 거리를 두는 전략인데 4단계에선 가족만, 3단계에선 직장 동료, 학교 등 정해진 집단 안에서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반면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은 철저히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 만나라. 즉, 당신의 비눗방울을 벗어나거나 깨지 말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후 독일과 캐나다, 영국도 이를 방역 정책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버블 안에서는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막연한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것보다 감염자 수를 3분의 1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그 결과 뉴질랜드는 비상사태 선포 석 달 만인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While the job is not done, there is no denying this is a milestone. So can I finish with a very simple thank you, New Zealand. 이후 100여일 만에 해외 입국 확진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일상은 거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2분기 봉쇄 조치를 거치며 마이너스 11%를 기록했던 경제 성장률도 3분기에는 14% 급상승했습니다. 15%에 달했던 예상 실업률도 현재 5.3%로 낮아졌습니다.
정상하고 거의 뭐 다름없이 하고 들어오는 자체를 완전히 이제 격리를 시켜가지고 자체에 발생된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버스나 비행기는 국내선 탈 때는 마스크를 써요. 나눠주거든요. 국내선 비행기는 하지으로 옮겨가잖아요. 대신 나라 빚은 늘었습니다. 작년 뉴질랜드는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GDP의 무려 19.5%에 해당하는 돈을 투입했습니다. 미국 11%, 독일 8%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 적자는 9.1%로 지난 2019년 0.6%에 비해 급증했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더디게 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그런데도 뉴질랜드는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상환 중단 조치를 2년 뒤인 202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경제 회복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회복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친문 마케팅 나선 여당, 끊임없이 신인 찾는 야당인데, 자, 서울시장 후보들 연일 민생 현장을 돌면서 선거전이 사실상 시작이 됐어요. 네, 지난 주말 박영선 전 장관이 민주당 민생 탐방 현장에 합류하면서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출마 선언은 내일이지만 이미 당내 경쟁도 시작됐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네. 오래 기다렸어. 힘들더라고. 혼자 하는 게 힘들더라고. 동상이 고생하는데. 눈이 올 때까지 내가 잘 지키고 있었어. 서울시장은 뛰어난 개인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 탁월한 통합적 지휘 능력이 필요하고 이것은 바로 상호의 강점이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시민들과의 공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영상에도 나왔지만 두 후보가 모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앞세워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야당은 이거를 또 공격 소재로 삼고 있어요. 예, 사석에선 누님, 동생 하는 두 사람이지만 결국엔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하는 사이거든요. 그렇죠. 민주당 경선 방식이 당원 50%, 여론조사 50%를 취합하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의 표심이 중요한 겁니다. 안정된 리더십을 강조하는 우 후보와 현장과의 소통, 실무 경험을 앞세운 박 후보 간의 당내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당내 경쟁 모습을 두고 야권 후보들의 견제가 있었는데 여당 후보들은 야권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영상으로 이어서 보시죠. 네. 상당히 놀라운 발언이었습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발언 아닌가. 보유국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들 아닌가요? 긍정의 힘을 모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만 보면 누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좀 믿겠습니까?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낡은 규제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가로막힌 재건축, 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나경원, 안철수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이냐? 투기꾼을 위한 정책이냐?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냐? 자, 이런 공방만 보더라도 선거전이 본격화했다고 보이는데 야권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또 다른 제3후보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국민의힘 예비 후보 면접이 끝났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가 새로운 해석을 또 낳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 영상으로 보시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여당 후보를 이기는 후보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당선된 바로 다음 날부터 능숙하게 일을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누구냐? 다른 분들은 10년 전부터 서울시장을 하셨거나 서울시장에 나오셨던 분들입니다. 저는 3강 구도로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일단 내일 예비 시장 후보를 1차로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는 거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관련 사진 한 장이 다시 야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의 오찬 사진이었는데요.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 비례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가 탈당해서 만들어진 1인 정당 소속입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이른바 경제민주화의 핵심 중 하나인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선 두 사람의 인식이 비슷하다는 묘한 접점이 있습니다. 네. 특히 40대 경제기술론을 펴온 김 위원장이 하필 이 시점에 조 의원을 따로 만난 것을 두고 여야가 모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출마한 후보들은 많지만 아직 여야를 대표하는 후보들은 결정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전격적으로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4회 우승에 빛나는 명문 구단의 이름이 바뀔 것 같은데 정말 팬들이 깜짝 놀랄 소식이죠. 신세계 이마트가 내일 SK 와이번스와 구단 인수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실무 논의를 시작합니다. 신세계 측에서 먼저 야구단 인수 의사를 밝혔고 SK 측은 매각으로 확보할 재원을 비인기 종목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세계그룹과 SK텔레콤은 프로야구를 비롯한 한국 스포츠의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단 매각 소식에 SK 구단 관계자와 선수들, 팬들은 다소 당황하는 모습인데요. 신세계와 SK 측이 프로야구와 한국 스포츠계 발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힌 만큼 그 과정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명가 재건을 내세운 FC서울이 새 주장 기성용을 중심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현장을 이명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FC서울의 1차 전지훈련 현장인 창원입니다. 박진석 감독은 예년보다 빠른 소집 3주 만에 대학팀과 첫 연습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빛난 건 새로운 주장 기성용이었습니다. 중원에서 빌드업을 맡아 공격 활로를 열어줬고 코너킥이 그대로 골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첫 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맞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VAR 한번 봐봐야겠네요. 제 골이라면 뭐 새해 첫 골이지 않을까. 부상 여파로 지난해 5경기밖에 뛰지 못해 장기인 정확한 크로스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올해는 일찌감치 이른바 택배 크로스에 우화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SNS에 택배 크로스의 재개를 알린 것도 아내와 절친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화제가 됐습니다. 박진석 감독과 팀 동료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형이 킥을 하면은 연결이 되었구나. 같이 뛰면서도 우와 막 좀 감탄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나상우와 팔로세비치까지 영입해 명가 재건을 노리는 서울. 그 중심에 기성용이 있습니다. 선수로서 당연히 우승에 대한 욕심은 있고 올해는 우승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할 거고 선수들도 거기에 맞게 준비를 아마 잘 할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이명로입니다. 구단이 제시한 연봉을 거부했던 KT 주건 선수가 결국 자신이 주장한 2억 5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KBO가 선수 손을 들어준 건 19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벌써 봄인가 싶습니다. 오늘 광주는 15.5도까지 올라서 예년 3월 하순에 해당하는 포근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연이틀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매화가 이렇게 서둘러 봄마중을 나선 모습입니다. 내일은 비구름이 드리워지면서 기온만 약간 낮아질 뿐 여전히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남해안 지방에 10에서 최고 4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충청권에서는 낮 동안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이 비구름 뒤로는 스모그가 들어오겠습니다. 공기가 점차 탁해지기 시작해서요. 수요일인 모레 서울 등 중서부를 중심으로 온종일 공기질이 나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그래도 이 먼지는 오래 머물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빛이 온종일 흐리겠고요. 낮 동안에는 공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릅니다. 서울의 최저기온은 4도, 부산 9도, 광주 6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부산 11도, 제주 12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비가 아닌 눈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이후로는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강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5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